이병헌 천문학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나와요? 네, 네. 되게 멋있으시죠? 아, 네. 일단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기본적이지만 같이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거 언제라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으로 천문학 박사님이시니까 천문학이 도대체 어떤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전파 천문학이라는 것을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천문학에는 어떤 연구 분야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천문학자 그러면 떠오르시는 게 있잖아요. 큰 망원경 눈으로 보는, 그런데 그런 천문학자들을 광학 천문학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광학 망원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 중에 망원경을 사용해서 이제 연구하는 대상은 모든 천체죠. 태양을 비롯해서 은하, 별들, 그런 것을 하는 천문학자들 관측 천문학자라고 불러요. 관측을 실제 하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광학 망원경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망원경이 그 망원경이고,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적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외선도 있고 X선도 있고 감마선, 전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을 갖고 관측하면 적외선 천문학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파, 핸드폰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이런 것들이 전파로 되잖아요. 근데 천체도 전파를 내요. 그러니까 그런 전파를 모아서 하는 사람들은 전파 안테나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전파 천문학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게 도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관측 천문학자라 그러고, 스티븐 호킹 박사님을 물리학자들은 이론 물리학자라 그러고요. 천문학자는 천체 물리학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론적으로 어떤 우주에 있는 대상을 연구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론 천문학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여기 컴퓨터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그렇게 망원경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론적인 것도 아니지만 계산을 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거. 그 분야가 엄청 커져서 그런 분들을 계산 천문학자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돼 있고, 저는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은하라고 하는 집단을 연구해서 우주의 나이도 구하고 질량도 구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네, 점점 잘 모르겠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우주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또 그 안에 과연 몇 개의 은하가 존재할 것이냐, 또 그런 추정을 하는 데에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그런 은하의 개수라든지 우주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 아주 근원적인 게 우주의 크기, 우주의 나이, 이런 거잖아요. 그 속에 별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우주의 나이는 최근에 와서 138억 년 정도,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난 지 138억 년 되었다는 게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관측 결과가 굉장히 정밀해져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137억 년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이라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그런 걸 그런 관측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태어나서 138억 년 동안 팽창해 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 큰 우주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고요. 우주의 나이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나이를 먹어갈 예정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주가 처음에 작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커졌으니까 지금 현재 우주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재 우주의 크기를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크기라고 하면 되게 단순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복잡해요. 어떤 거냐면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주가 나이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를 얘기할 때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상에서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로 정해져 있을 것 같지만 천문학에서만 쓰는 해 뜨는 시간만 해도 6, 7개가 넘어요. 왜냐하면 해가 뜬다고 하는 게 그러면 지평선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밝아지는 것이냐 이런 게 막 얽혀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을 쓰거든요. 그래서 크기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138억 년 동안 팽창해 와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니까 138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우주에서는 빛이 제일 빠른데 그 빛으로 갈 수 있는 거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빛도 아무리 빨라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우주가 생긴 이래로 138억 광년 이상은 못 가는 거죠. 빛이 아무리 날아가도 138억 년 이상은 못 가니까 그러면 138억 광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크기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크기가. 생긴 게 138억 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주가 생기자마자 빛이 생겼어요. 그럼 걔가 막 이제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봤자 138억 년 날아갔으니까 138억 광년보다는 더 못 날아갔을 거죠. 그래서 138억 년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크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게 우주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데 우주가 태어나서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랑 제가 둘이 붙어 있다가 우주가 팽창하더니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데 138억 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빛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팽창해서 더 멀어지면서 가니까 138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받아보지만 138억 년 전에 출발해서 우리에게 도달한 빛을 낸 어떤 것은 더 멀리가 있겠죠. 그걸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를 알면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반경이 한 460억 광년, 빛으로 460억 년 가야 되는 반경을 갖는 어떤 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우주의 크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바깥에도 우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38억 년 동안의 역사밖에 모르니까 더 있을지 모르는 우주에 대해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460억 광년 그 크기를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이라고 불러요. 그 밖의 세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과학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끝이라는 게 좀 이렇게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숫자를 말하라고 하면 우리를 중심으로 460억 광년 되는 공을 만들면 그게 우리가 관측 가능한 현재 우주의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빅뱅 이론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시는 거에 있어서 네.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면 좀 두 개의 별의 거리가 관측을 통해서 점점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 관측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빅뱅 우주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가 처음에 아주 엄청 적게 태어나서 계속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팽창률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학교에서 예전에 들어보셨을 허블 상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팽창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관측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측적인 증거는 1929년에 이미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는데 어떻게 알아내냐면 그 은하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 은하라는 거는 우리 태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집단을 은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그 우리 우주 안에 은하가 얼마나 많냐 그랬는데 관측을 통해서 한 1조 개 정도 있는 거로. 그 1조 개 정도 있는 은하 중에 하나인 우리 은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그 태양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서로 막 몸이 커지거나 서로 거리가 막 멀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실감이 나지가 않는 거죠.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주는 말을 하자면 그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식으로 팽창을 해요. 그래서 팽창을 해서 얘네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측을 하느냐 하면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거리를 구하고 그 은하가 이제 움직이는 속도를 재요. 속도를 재해 봤더니 그 가까이 있는 애보다 멀리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관측이 1929년도에 처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뭐 이제 거의 100년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관측을 했는데 관측 결과가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그 관계가 훨씬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제 여러 관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았다가 이제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옛날에 배우셨던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면 이게 부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물질의 양은 똑같으면 뭐가 떨어지죠? 밀도가 떨어지잖아요. 밀도가 떨어지면 온도도 떨어져요. 그거 단열 팽창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게 뭐 이렇게 공기 같은 거 이렇게 섞어 놓으면 분자들이 있다가 이걸 크게 해주면 분자 운동이 느려지면서 분자 운동이 느려진다는 거는 평균적인 분자 운동이 작아진다는 거니까 온도가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 이게 밀도가 늘어나고 그 작아지면서 온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측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렇게 온도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관측들이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처럼 우주가 팽창한다면 이러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지난 100년 사이에 계속 관측이 되어서 확인이 되어서 지금은 빅뱅 우주론을 이제 우주론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그 제가 어릴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그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이라는 그 잊을 수 없는 그 공식들이 있는데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건 뭐 외소 행성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잘못 실수였었다 뭐 이렇게 하는 과학계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고 또 그런 식의 약간 천문학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오판 내지는 잘못된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케이스들이 더 있을까요? 그 오판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행정 수도 옮기려 그럴 때 뭐 경국 대전까지 꺼내면서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라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명왕성을 이제 9번째 행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행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천문학적인 정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게 예전부터 그냥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옛날 사람들부터 눈에 그냥 보이니까 그래서 오행성이라 그래서 그냥 당연한 거였고 그 다음에 뭐 천왕성, 해왕성 발견되고도 그냥 몇 개 없기도 하니까 구태여 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의하지 않아도 누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행성으로. 그러다가 1930년에 명왕성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으로 보면 가까이 있는 지구에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들을 보니까 수성은 달보다 달이랑 거의 비슷하고 이러거든요. 금성 지구랑 거의 비슷하고 화성 지구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태양에 가까운 애들은 주로 이렇게 작은 행성이고 또 표면이 딱딱해요. 지구처럼. 그래서 암석질 행성인데 그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갈수록 얘네들은 커요. 크고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땅이 딱딱하지 않고 이래서 뭔가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작으면서 딱딱하고 바깥에는 기체면서 크고 이랬는데 이제 명왕성이 1930년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얘는 달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리고 지구처럼 표면이 암석질인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일단.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그다음에 그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얘가 궤도도 이상해요. 대부분은 이제 타원 궤도라고 하지만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아요. 그래서 태양이 가까이 있으면 수성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더 찌그러지게 돌지만 뭐 그래봤자 거의 원에 가깝게 다들 돌아요. 그 해왕성까지. 그런데 얘는 굉장히 찌그러진 궤도를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평면에서 돌아요.
이게 태양계가 처음 생길 때 그런 생성했던 조건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납작한 평면에서 그 각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되게 센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크기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얘가 이제 찌그러진 궤도를 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왕성이 8번째 행성이고 명왕성이 9번째잖아요. 그래서 명왕성 궤도를 침범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8번째 행성이 되는 거잖아요. 태양에서 거리를 따지면. 그게 1900 제 기억에 한 7년 뭐 요 무렵부터 97년인가까지 한 20년 동안을 이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그때는 명왕성이 8번째 행성, 해왕성이 9번째 행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되게 안 들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래서 이제 매번 명왕성을 행성으로 할까 말까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2006년에 8월 달에 체코 프라하에서 국제 우주 천문 연맹 이제 회의가 있는데 이제 그 회의에서 보통 이제 그런 안건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명왕성이랑 비슷한 애들이 명왕성보다 더 먼 곳에서 몇 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번째 행성, 11번째 행성으로 명명을 하자고 하는 주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애들이 그 해왕성 궤도 근처나 명왕성 궤도 근처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당시에는 2-3개지만 얘네들 놔뒀다가는 수천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외워서 시험을 보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약간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1930년에 그거 명왕성을 발견한 사람이 톰보우라고 하는 미국의 로엘 천문대에 있던 천문학자도 아니고 조수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천문학자가 되는 분인데, 근데 해왕성이나 천왕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발견한 첫 번째 행성이 명왕성이거든요.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0번째, 11번째를 행성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법안을 이제 그 행성의 정의를 처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건을 소위원회에 올렸어요. 근데 보통 1930년부터 그 소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이 가끔씩 올라왔는데 대부분 이게 소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총회에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 천문학자들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유럽 천문학자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행성에 이제 정의를 내려서 명왕성이 빠지게끔 그 정의에 의하면 그런 안건을 소위원회에 올렸는데 서로 타협이 안 되고 그냥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본회의 투표를 했는데 유럽안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의해서 명왕성이 퇴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되게 안 드는 거였는데 퇴출이 돼서 뭐 미국에서는 이제 막 그 복권 운동도 하고 천문학자회에서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외소행성이라고 하는 분야 따로 만들어서 명왕성도 집어넣고 소행성 중에 세레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큰 애가 있거든요. 걔도 집어넣고 그 이후에 발견해 집어넣어 지금 한 5, 6개, 7개 좀 있는 것 같고요. 한 수천 개, 수만 개가 발견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소행성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죠. 잘 표결을 해주셔서 덜 외울 수 있게 된. 네, 이제 그 것 유럽안을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죠. 네. 그러면 주제를 좀 옮겨서 그 이제 점점 이제 달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리 나이가 많지 않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여러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화성을 탐사하거나 이주한다라는 얘기까지도 서서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 화성에 이제 사람이 실제 갈 수 있는 그 시점이나 아니면 이주라는 것까지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맞이해야 되는 그런 도전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이렇게 이런 생물학적인 몸뚱아리를 가지고 간 게 사실은 달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달이 전 우주에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천체거든요. 빛의 속도로 1초면 가는 곳이에요. 아까 138억 년 얘기했잖아요. 근데 1초면 가는 곳을 그러니까 로켓으로는 3일을 가야 돼요. 3일을 가야 되는 건데 거기 간 것도 1972년 12월 달에 아폴로 17호가 가고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표면에 내려서 이렇게 땅을 밟았던 분 12분이 계셨는데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6번을 갔거든요. 그래서 3명이 가서 1명은 궤도를 돌고 있고 2명이 내리는데 닐 암스트롱 그분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마 생존자가 7명이 8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197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갔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뭐 그 달에 이렇게 관광으로 3일 동안 날아가서 달궤도 이렇게 돌면서 구경하고 내리진 않고 돌아오는 여행 패키지를 2018년에 내놓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그런 조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우주 공간에 대한 그런 이제 관광 같은 것들이 약간 민간 차원에서 뭐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은 달까지는 3일이면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아폴로 계획도 하루 정도 22시간 머물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짜리 패키지라서 그 아폴로 그거는 사실은 그 타고 갈 때 되게 좁은 로켓을 타고 가요. 그래서 화장실도 없고요. 식당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몸에 맞는 이 의자를 만들어 주거든요. 줌을 떠 가지고. 그래서 기저귀 차고 가고요. 튜브 빨면서 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일주일이란 기간은 사실은 그냥 굶으면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다 올 수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그래서 달까지 가는 건 지금도 맘만 먹으면 갈 수 있거든요. 60년대 테크놀로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썼던 기저귀 같은 것들이 일회용 기저귀로 스피노프라 그러잖아요. 우주 산업이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 전부 우주 산업에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화성까지는 제일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 8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화성 갈 때 기저귀 차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운동 공간도 있어야 되고 중력이 약한 곳이니까 가다 보면 여기 근육에서 있는 칼슘 다 빠져나가고 뼈도 막 이렇게 관절이 늘어나서 키도 한 5cm 좀 커져요. 우주 공간에 가면. 그 대신 못 걷죠. 다시 돌아오면. 그리고 막 이렇게 뼈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노출되어서 가야 되는데 생명 유지를 하고 가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는 계속 연기를 해요. 2010년대 중반이면 지금이잖아요. 지금 가겠다 그랬다. 2020년대 중반에 했다. 지금은 2030년대 중반에 과학자들을 탐험대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최근에 2020년대 중반 후반에 화성에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민간에서의 그런 그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12년에 말스 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창립이 돼요. 그 네덜란드에 있는 2명의 청년이 창업을 합니다. 그 말스 원이라는 건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하나는 기존에 있던 테크놀로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나사에서 이제 개발을 뭐 하잖아요, 새롭게. 근데 이 친구들은 뭐 어쨌든 화성에 무인 탐사선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 가니까 비용도 싸지고 이제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원웨이예요. 가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서 내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테크놀로지에다가 원웨이로 가겠다고 하면 훨씬 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2012년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돈은 자기네가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해서 될 테니까 그냥 가서 안 올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지원을 했고요. 몇십만 명이 이제 그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받고 오디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디션 참가한 게 몇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차등을 뒀어요. 오디션 피를 뭐 좀 못 사는 나라는 좀 GDP에 비례해서 조금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오디션을 해서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2018년이잖아요. 오디션을 해가지고 그 몇만 명 중에 100명을 뽑았어요. 여자 50명, 남자 50명. 그래서 그 100명을 40명을 줄이는 오디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명 뽑힌 분들의 이제 신상이 다 드러난 건 아닌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시는 여자분은 화성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인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명 중에 40명을 뽑는 이제 20명 뽑는 오디션을 하고 있고요. 계획은 2020년대 중반에 그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데 로봇들을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들이 이제 가서 막 그 살 곳을 짓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접근을 해야 돼서 화성이 그럴 때 4명씩 실어서 10년 동안 보내서 그러니까 로봇이 먼저 정착촌을 만들면 이제 4명이 가죠. 그럼 그 4명이 로봇과 더불어서 2년 동안 또 집을 지으면 그다음에 4명이 가서 이제 8명이서 또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겠다는 거라서 지금 오디션이 한창 하는데 의심의 눈초리도 많이 있죠. 물론 생명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지만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역시 2020년대 중반까지 화성에 가서 그분도 정착하는 거예요. 기지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분은 스케일이 틀려서 한 2,000명 정도 싣고 가는 로켓에다 싣고 대대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분도 정착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존에서도 아마존 원래 계속 스페이스X라는 회사 따라하기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우리도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갈래 그래서 이스쿨 그랬어요. 그냥 멋지니까 가겠다 이러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화성에 가겠다는 민간 기업들의 경쟁이 시작되었고요. 그 와중에 그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100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작년에. 그 나라가 이제 석유로 흥하는 회사 나라인데 21세기, 22세기에는 이제 우주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하면서 2020년대 중반까지 무인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는 계획을 세웠어요. 뭐 그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100년 후에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6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 완전 사이언스 픽션 같은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대표적인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은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서 지금은 그 나사로 대표되는 국가 기관하고 민간으로 대표되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 또 아랍에미레이트 대표는 국가 이렇게 해서 좀 2020년대 중반과 30년대 중반에 어쨌든 화성으로 가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뭐 이런 일들은 항상 늦어져요. 근데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어쨌든 살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원웨이로 가겠다고 결심한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을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미 그런 일들이 민간 회사 단위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네 분위기를 보니까 뭐 우주선을 타실 분은 안 계실 것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또 시도들이 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박사님 오신다고 해서 이제 약간 검색을 해봤더니 화성뿐 아니라 뭐 유로파 뭐 이런 다른 행성들에 대한 탐구나 이제 그런 탐색들도 같이 시도를 할 거라는 기사들을 보게 됐었는데요. 화성 말고는 그러면 저희가 도전할 수 있는 다른 행성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행성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과학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우주 생물학이에요. 외계 생명체 찾는. 그래서 이제 행성이나 행성의 위성에다가 탐사선을 보낼 때도 제일 우선순위가 생명체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화성은 그러니까 대기가 있어요. 지구보다는 얇지만 그래서 그 대기가 있으니까 바람도 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진눈깨비도 내리고 땅 파면 얼음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대상인데 그 목성이랑 토성의 위성을 보니까 그 생명체가 있을 조건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유로파 말씀하셨는데 목성의 위성 중에 하나인데 얘는 목성이라는 게 이제 화성 바깥에 있는 거니까 태양으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구처럼 이렇게 태양빛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춥겠죠. 그래서 유로파라고 하는 그 위성은 그 겉이 다 이렇게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꽁꽁 얼어 있으니까 생명체가 살기가 되게 힘든데 그 관측을 해보니까 이 얼음들이 막 균열이 돼 있고 화산 폭발 흔적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에 있는 다른 지구의 이제 직경이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붙어 있는 달은 엄청 큰 위성이에요. 그 원래 모 행성에 비해서. 근데 목성은 엄청 큰데 목성 옆에 붙어 있는 이제 위성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성을 돌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만 하더라도 달 때문에 달의 영향 50%, 태양 영향 50% 때문에 이제 이 밀물 썰물이 생기잖아요. 근데 밀물 썰물이 단지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 아니라 밀물 썰물이 있을 때 실제로 지각이 한 30cm 정도 떴다 가라앉았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달 가지고도 그런 정도인데 목성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목성의 달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얘 근처를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표면뿐 아니라 속에 있는 물질이 막 뒤엉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지열이 생겨요. 그래서 지열이 생겨서 그 안에는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물이 녹아서 지구보다도 더 큰 바다가 그 얼음층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구 바다처럼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거기가 짠물인 것 같아요. 바닷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남극 북극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면 지구에서의 바다처럼 생명체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유로파 탐사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뭐 먼 조금 더 훗날의 얘기지만 이제 탐사선을 보내서 그 얼음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낚시하듯이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잔망경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탐사하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위성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생명체 탐사를 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뭐 항상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네. 원래 그 세티라는 그 몸담고 계신 데가 이제 외계 생명체를 찾는 그런 연구 집단이나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그냥 단적으로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시는지, 그리고 이제 외계인이 저 멀리 있는 거를 찾는 노력뿐 아니라 이제 흔히 뭐 로즈웰 사건 등등 음모론 이런 거 보면 이제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었다 아니면 방문 중이다 뭐 등등의 여러 루머들이 있잖아요. 그런 외계인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외계 생명 찾는 거는 뭐 박테리아나 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미생물이나. 근데 이제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그 지금 세티 얘기하셨는데 세티라는 게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약자인데 그거는 이제 외계인을 찾는 건데 그 세티 과학자들은 그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그러면 이제 논란이 좀 많겠죠. 외계 지적 생명체를 뭐 어디까지를 지적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과연 우리는 지적인가? 이런 것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어떤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그걸 찾는 건데요. 태양계 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이나 유로파에서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외계 지적 생명체는 태양계 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뭐 아까 로스웰 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외계인들이 타고 온 UFO 같은 것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의 모범 답안은 그런 것들이 있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것은 너무 멀어요. 아까 화성까지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켓이라는 게 뭐 초속 20km로 날아가는 이런 로켓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초속 1초에 20km면 분당 막 가구도 남잖아요. 그렇게 날아가도 화성까지 6, 7개월이 걸리고요. 명왕성까지 9년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계잖아요. 그럼 태양계에 이제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태양계 끝에 오르트 구름이라 그래서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해성이 되는 그런 게 모여 있는 곳인데 그까지 지금 날아가고 있는 로켓이 있어요. 1977년에 쏜 보이저 1호라고 하는 걔가 이제 가고 있는데 77년에 발사됐으니까 이제 엄청 오래 갔잖아요. 근데 앞으로 3만 년을 더 가야 돼요. 거기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사는 태양계잖아요. 그럼 어쨌든 외계인을 찾으려면 이런 태양계 같은 다른 태양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까지 빛으로 4년을 가야 되고요. 이 로켓으로 가면 한 5만 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로켓을 타고 오기가 되게 힘들겠죠. 시간상으로 너무 멀어서. 그런데다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발달한 문명의 외계인이라서 로켓을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거의 빛의 속도의 뭐 20%막 이렇게. 그러려 그러면 공짜가 없잖아요. 빨리 한다는 건 가속을 확 빨리 시킨다는 거고 가속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단위 시간당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뿜어 넣어서 그냥 한꺼번에 추력을 확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미삼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빛으로 4년 가야 되는 거리를 뭐 한 1000년, 뭐 10,000년 단위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 1초에 태양계 전체를 갈아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우주 여행할 때마다 자기가 속한 태양계를 다 연료로 써야 된다는 거니까 이건 우주 경제학적으로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리의 문제가 있고 그렇게 빨리 했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재료 소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1000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랑 제가 우주 여행을 1000년을 이제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다고 칩시다. 여기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거기를 가야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다 같이 이제 가는데 뭐 근데 우리는 한 100년이면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을 남기면서 대대손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훈을 남기겠죠. 여기서 이제 막 우리가 결혼을 해갖고 애들을 막 낳고 걔네들한테 저리 가라고 유훈을 남기는 거죠. 유훈을 남겨서 뭐 김정일, 김일성이 유훈 남길 것처럼 유훈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라는 게 사실 말을 안 듣잖아요. 뭐 일대는 그렇다 칩시다. 한 2세대, 3세대 가면 이게 뭐 가다가 우리 왜 가야 돼? 월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있었잖아요. 지구가 이제 이렇게 오염이 돼서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는 건데 지구상에서 이제 싹이 트면 돌아오게 되는데 싹이 트는 걸 막 없애버리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음모가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로봇이라면 스위치 끄고 가고 키면 될 텐데. 그래서 실제로 그 돌아가신 호킹 박사님은 빨리 우리가 기계 인간이 되자고 주장을 하셨어요. 우주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몸으로 못 가니까 빨리 기계 인간이 되어서 스위치 끄고 그럼 한 2만 년 날아가다 기름 좀 치고 스위치 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외계인들이 그걸 타고 왔으리라는 게 굉장히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계인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 사건에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아무 데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흔히들 이제 그 로스웰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 음모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미스테리 서클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거 했던 분 뭐 그다음에 네스오의 괴물 이런 거 그런 거 했던 분들이 죽으면서 다 고백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네스오 그거는 그 괴물처럼 생긴 게 그 연탄 때는 연통하고 그 뭐죠? 그 베스 하는 거 목욕탕에서 쓰는 거 그거 조립해 갖고 자기가 띄워놓고 사진 찍은 거라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이만하게 찍었거든요. 이게 작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크니까 이 물결 같은 거랑 비교해서 물결이 몇 센치밖에 안 되는 건데 요만큼만 잘라서 하니까 마치 몇 미터 되는 것처럼. 그 원본 사진은 엄청 커요. 그래서 죽었는데도 네스오에 가면 지금도 거기서 찾겠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스테리 서클도 그 PBS 방송국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 다 찍었는데 그 노인 두 사람이서 끈 달린 짝대기 가지고 밤새도록 한 6시간 동안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서태지 컴백할 때 그 충주 어디 지역에다가 미스테리 서클 만들었었잖아요. 그거 한 6시간이면 아르바이트 시켜서 2명이 다 할 수 있어요. 그 로스웰이라는 거는 그것도 뭐 당연히 그런 건데 로스웰에 가보시면 뉴멕시코주에 있는데요. 정말 저는 거의 일주일 있었는데요. 한 이틀 지나니까 뭔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적막한 곳이고요. 그래서 뭐 별은 반짝반짝거리지 뭐 이상한 애들 울지 이래서 이제 뭔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그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UFO가 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상에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이게 삼각측량으로 어느 게 하나가 떠 있으면 여기선 보이지만 부산에서 어떻게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증거를 만족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너무 멀어서 못 만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제 세티 방법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가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1959년에 그 천문학자 두 분이 논문을 한 편을 발표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외계인의 존재를 알아낼까 이런 거예요. 지금 외계인 천문학자가 지구를 관측을 해요.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그러면 태양의 전파를 반사하거든요. 지구는 이런 거 자연 전파 신호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 이제 뭐 태양의 물리적인 성질을 알면 전파가 어떻게 나올지도 아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죠. 당연히 반사라니까. 그런데 이상한 전파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 핸드폰, 라디오, 공군 레이더 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삐져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외계 행성을 볼 때 그 별의 전파를 반사하는 거 이외에 자연 전파 이외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나온다면 그런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구를 만들고 송신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렇다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전자기학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정도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티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천체를 관측을 해서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있는지를 찾는 작업을 해서
외계인의 이제 흔적을 찾는 거죠. 네, 일단 현재 외계인은 아직 오지 않은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제 우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구, 그 중에서 대한민국, 그 중에 서울 아니면 강남 너무너무 작은 곳에 있고 또 이제 뭐 맥광년 이런 걸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는 건 기껏 해봤자 100년을 살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내 자신이 인간이 얼마나 좀 다르다, 초라하다 아니면 오히려 뭐 그 속에서 더 겸손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혹시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신가? 뭐 이런 거 좀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천문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마 비슷하게 느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지금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이제 우주에 대한 것들을 대하다 보면 되게 경이롭잖아요. 경이로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또 이렇게 해서 지구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면 또 되게 허망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경이로움과 허무함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우주까지 안 나가도 뭐 큰 산을 보거나 바다를 바라볼 때 느낌도 비슷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전통적으로 또는 지난 몇천 년 동안 우리가 해온 작업은 이게 경이로우면서 이제 우리의 미약함이나 이런 걸 초라함이나 허망함을 느끼니까 거기서부터 어쨌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가치와 목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게 했던 것들이 뭐 종교라든지 어떤 뭐 설화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지난 몇천 년을 버텨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그야말로 뭐 여기 있거나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어떤 별에 있는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허망함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쯤 돼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살아갈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위안을 받고 살아왔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를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그러한 허망한 사실을 받아들이자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허망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 개망란이처럼 사는 방법이 있죠. 어차피 없어질 거.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까 138억 년 얘기를 했는데요. 우주에서 우리 여러분이나 저를 만들고 있는 원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세포지만 그걸 분자로 쪼개고 원자로 쪼개면 이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많은 게 수소, 뭐 산소, 질소, 탄소, 황인 뭐 이런 게 주로 우리 몸에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소라는 거는 H2O의 그 H잖아요. 얘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되었을 때 전 우주적으로 수소가 생겨요. 그리고 그때 생겨서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있는 거나 제 몸에 있는 거나 그 수소들은 다 그렇게 재활용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저희가 꿀꺽 먹을 때 우리는 저희끼리 농담하는 거는 138억 년 된 물을 마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산소, 질소, 탄소, 황인이라는 것도 지구상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저 우주 공간의 성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별들이 일생을 살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재활용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제 이게 또 가겠죠.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 막 숨쉬었던 그 공기 알갱이가 내 몸속에 지금 들어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걸 생각을 하면 한 번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이런 지적인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소중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망라니처럼 살 수도 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우주의 모든 것을 머금고 있는 상태라면 조금 더 뭐 짧은 생이지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쟁보다는 평화를 생각하게 되고 지구 전체에 뭐 그런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 우주의 경이로움과 허무함을 맞닥뜨렸을 때 그 이제 더 이상 종교라든가 전설에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망난이 참 살고 싶은 욕망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즐겁게 같이 더불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훌륭한 질문에 정말 더 훌륭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저 질문이 빅뱅 티오리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그 빅뱅 티오리가 맞다면 그 전에도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전에 빅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지금 하신 질문이 굉장히 스마트한 질문이에요. 엄청 스마트한 질문인데 15년 전에 하셨으면 되게 멍청한 질문이에요. 그게 과학도 이렇게 트렌드가 있는데 요즘에 다중우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멀티버스라고 해서 우리 우주뿐 아니라 우리 우주 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은 우주를 다중우주라고 부르는데 다중우주라는 게 여전히 과학이라기보다는 수학적인 영역이에요. 관측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런데 그전에는 유니버스라고 해서 우주는 우주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우주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게 성립하지 않는 거죠. 우주가 우주 그냥 그 자체니까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중우주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인데 굉장히 스마트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인데 빅뱅이라고 하면 이제 우주가 탄생했잖아요. 탄생해서 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빅뱅 우주론인데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탄생했느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신 질문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거고요. 그럼 우주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에 대한 연구는 우주 기원론이라 그래서 몇 가지 그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직 그 관측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천문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관측적으로 그 아까 빅뱅 우주론의 팽창한 우주처럼 그렇게 되진 않고 이론적인 그 몇 가지의 가설들이 경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이걸 끝까지 밀어붙여 보면 양자역학적인 우주 기원론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다중우주가 생기면서 우리 우주가 그 우주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이 이론적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게 다중우주가 되면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어야 물질적이든 에너지든 간에 그래야지 그걸 찾아내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론적인 힌트도 아직 없어요. 다중우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건 있는데 그래서 아직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고요. 이번에 돌아가신 호킹 박사님의 마지막 논문도 뭐 다중우주에 대한 관측적인 것을 찾는 방법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관측적으로 어떻게 찾아낼까에 대한 논문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이제 양자역학적인 우주론하고 또 뭐 촉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또 밀어붙이다 보면 다중우주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우주 기원론을 따질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들은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수학 모델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관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관련 질문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 제도권 천체 물리학 또는 천체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거랑 연결이 되는데 다중우주 이런 것들은 학계에서는 이제 겨우 그 수학 모델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고요. 뭐 교과서 같은 데 실리는 그런 건 아니고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그 유명하잖아요. 그 실제로 천문학이나 우주론도 그 천문학이나 물리학도 대중적으로는 우주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지만 실제 여기도 물리학 전공하신 분 이게 물리학은 전부 고체 물리거든요. 반도체 이런 거. 그게 90% 이상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외적으로 이런 강연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뭐 돈도 넉넉하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주로 뭐 우주론 학자들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 하시는 분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고 이제 재밌고 대중적인 그래서 그 다중우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우주의 기원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계 내에서는 실제로 촉군 이론도 그렇고요. 그냥 수학적인 모형으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되게 많으시네요. 예, 저도 좀 우주 쪽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외계 생물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봐온 바로는 우리 인간이나 지구에 사는 생명체랑 비슷하게 탄소 베이스의 생명체를 주로 찾는 것 같아요. 그 드레이크 방정식에 있는 골디락스 존 문제도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그거 외에 전혀 이제 지구상의 생명체랑 다른 어떤 신체 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SF에는 그런 게 자주 등장하는데 그거에 관한 이제 실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그 화성까지 이제 여행하면서 시간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전에 나사에서 그 워프 엔진을 실제로 이제 그 논문을 발표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또 과학자분들의 견해는 어떤지, 천문학자분들의 견해는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근데 뭐 워프라든가 뭐 그 거의 광소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다 이론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뭐 광속에 가깝게 날아갈 수 있는 로켓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죠. 과학자들은 이제 거기까지 하는 거고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과학자들은 다 얘기해놓고 엔지니어들이 해결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 1915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이 지금 100년 동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탐구는 아까 뭐 촉군 이론이나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탄탄히 되어 있거든요. 월프도 사실은 이렇게 뭐 되어 있는 거 구부려 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 거거든요. 그럼 구부리려면 중력이 필요한데 중력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이런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론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들이 이제 그 보통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이제 가능성에 대한 것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뭐 뇌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실험실에서 어떤 임상적인 한 가지 결과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되게 과학자들은 조심하죠.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 기자들은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마치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이렇게 그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건이 벌어졌으면 뭐 세상이 뒤집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겠죠. 뭐 벌써 이렇게 체감하는 게 다를 테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균형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지구상의 생명체랑 네, 그 지금 알고 있는 우주 전체의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데 탄소가 아시겠지만 제일 이렇게 플렉스블하게 잘 달라붙고 이래서 되고 그다음에 뭐 실리콘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샘플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인과 닮은 외계인을 찾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화성이 되게 중요한 게 화성에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발견이 되었는데 걔네들의 것도 보니까 뭐 아미노산 20개 지구에서처럼 똑같은 구조로 이제 어떤 그 유전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럼 천문학자들은 두 번째 케이스가 생기면 그걸 보편화시킵니다. 전 우주에 그렇다고. 그래서 전 우주가 지구 생명체랑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찾는데 만약에 거기는 15개의 아미노산을 만들어지면 두 번째 케이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달라. 이렇게 이제 보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미생물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지적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전히 전략적으로 지구 생명체밖에
알지 못해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 기반으로 하는 것들 시뮬레이션도 하는데 되게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확률이 어디든지 간에 탄소가 제일 많고 제일 플렉시블하고 잘 달라붙는 거죠. 단지 실리콘이 그 전자 달라붙는 그 배열이 비슷하니까 그다음 실리콘인데 실리콘이 탄소에 비해서 엄청 적고 그러니까 뭐든지 많은 것에서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탄소 시기가 먼저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서 다른 행성에서도 아마 탄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제일 먼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 열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시간이 어느덧 거의 끝날 때가 되어서 제가 짧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분야에 특히 관심이 있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최근에는 그 뭐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제 천문학을 공부했고 이제 뭐 책도 쓰고 이렇게 저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과학자들 특히 이제 과학 저술을 하시는 분들하고 뭐 소설가 몇 분 이렇게 저희가 한 60~70명이 모여서 그 교양과학 책방을 만들었어요. 삼청동에 5월 1일 날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교양과학 이제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적인 것들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 확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질 않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문화로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접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모여서 좀 같이 그런 걸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고 이제 저희 세대는 지금은 다 다르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책에 빚을 지고 이제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워온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책방을 통해서 뭐 강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마 당분간은 이제 그 책방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과학 컨텐츠 집단이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일들을 아마 1~2년 동안 계속 집중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그 너무나 좋은 강연 해주신 이병헌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